해보자. 여기 하자. 그러니까 고1이 되고 중3이 되는데 고3 때까지 딱 원자번호 20번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순서와 원자 번호까지 암기하는 걸 20번까지 외우면 되는 거고, 뭐 나비 PB다, CU가 편의점이다, 아니 CU가 굴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따로 외워줘야겠죠, 그죠? 따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뭐 원소 기호만 따로 외우면 되고, CU가 몇 번인지, 뭐 철이 몇 번인지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거야. 번호까지는 몰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번을 넘어가는 것들은 원소 기호 정도만 알면 충분히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번부터 20번까지는 원자 번호도 알아야 되고, 원소 기호도 알아야 되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도 알아야 되고, 몇 주기에 속하고 몇 쪽에 속하는지, 전체적인 어떤 틀을 다 한꺼번에 사진 찍듯이 좀 암기하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지금 통합과학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화학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원소주기율표 먼저 완성해 볼게요. 자, 원자번호가 1번인 게 수소 맨 왼쪽 위에 배치가 되고요. 2번을 여기다 쓸 건데 자리를 예쁘게 그리려면 3번부터 그립니다. 3번 리튬, 베릴륨, 풍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까지 쓰고 네온까지 쓰고 위에다가 헬륨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숫자를 쓰면 되겠죠. 10번, 20번까지. 우리 반은 뭐 다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둘러볼까? 자신감 넘치는 눈빛도 다 있네요. 다 자신감 있네요. 자, 일단 원소주기율표에서 좀 특징적인 것만 보면은 원소주기율표의 이 원소 기호가 뭐냐면 원소 기호가 영어 단어에서 따온 말이에요. 뭐 수소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젠이죠. 아무튼 그래서 H를 따온 거고, 그래서 H는 그냥 말 그대로 영어 단어라서 우리가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He2잖아. 해라고 읽어주죠. 해라고 읽어주니까 헬륨이 되는 거고, 얘는 리니까 리튬, 베니까 베릴륨, 무니까 붕소, 얘는 카본, 니트로젠, 옥시즌, 플루오린 말은 안 되구나.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카본, 니트로젠, 옥시즌. 그래서 영어 단어에 속하고 얘는 후잖아. 플루오린, 네니까 네온, 나니까 나트륨. 얘는 잘 읽어야 돼. 마그니까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는 실리콘이에요. 규소가 실리콘. 인, 황, 그 다음에 클로로폼, 염소까지. 얘는 아르곤, 칼륨, 칼슘.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것들만 발음 나는 대로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발음 나는 대로 우리가 읽으면서 암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신경 써서 외워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것들만 좀 외워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쉬어가는 코너로 가볍게 들어요. H가 하이드로늄이라는 거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잖아. 물론 많이 봤기 때문에 외워졌겠지만 처음 이걸 접하는 친구들한테는 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암소하고 숫소가 있어요. 둘 중에 숫소가 면역력이 안 좋아. 맨날 감기에 걸려요. 숫소가 맨날 안녕 숫소, 안녕 H! 숫소가 H, 미안해요. 숫소 뭐 이런 느낌이야. 숫소 H,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암기하는 법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TV를 켜면은 옛날에 그 2NE1인가 거기서 CL이라 나와. CL 가수 CL. 걔가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염소예요. 염소인데 사람처럼 이렇게 AI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노래하게 만든 거야. 염소가 CL입니다. 뭐 이런 거 재밌게 만든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식으로 좀 못 외우는 친구들, 화학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재미삼아 만들어 본 것들이 있어요. 뭐 인피니티에서 이미 P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참 좀 민망하네 오늘은. 순서를 외우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 글자 따서 외우는 법이 있어요. 수헬리베, 붕탄, 질산, 플레나마, 알규, 인황, 염화, 칼칼. 앞 글자 따서 외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어서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만은 잘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또 안 하면 서운하니까 얘기해 줄게요. 또 민망하네. 첫 번째 짤막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가지 짤막한 이야기를 묶어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드는데 장소가 먼저 나옵니다. 수헬리브라고 읽어요. 수헬리븐 지역이에요. 수헬리븐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고 왔죠? 처음 미안해요. 원래 이런 분위기야. 자, 수헬리븐 지역이 나타납니다. 물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물난리가 난 지역이니까 거기 누가 등장하냐면 비키니 입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비키니. 왜 왔을까요? 수영하러 왔대요. 수영하러. 미쳤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물을 푸고 막 수해 복구하고 있는데 비키니 입은 여자가 차에서 탁 내리더니 왼손에 뭘 들고 있어요? 어머 이렇게 물이 많네? 수영해야겠다. 근데 이거 먹고 수영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왼손에 든 음료수를 근데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없나? 막 찾아요. 뭘 찾을까요? 오프너. 미안해. 오프너를 찾아요. 오프너. 병따개죠. 병따개 오프너를 찾는데 여자들은 막 욕을 합니다. 이상한 애 와갖고 막 근데 남자들은 반응이 달라요. 나만 알지 하고 달려갑니다. 나만 알지? 그거 야 내가 알아? 나만 알지 하고 달려가서 여자의 왼손에 들려있는 이 음료수를 따줍니다. 이제 느낌 올 거야? 음료수 이름이 나옵니다. 펩시콜라. 안 보여? 보이죠? 펩시콜라. 그래서 보이죠? 제가 딱 따졌더니 먹고서 꿀꺽꿀꺽 먹더니 하면서 크카 하면서 트름하는 장면까지입니다. 민망해요. 자, 수헬리븐 지역에 비키니 입은 여자가 오프너를 찾는데 나만 알지 달려가서 펩시콜라를 따줬더니 크크하고 트름하더라.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발뺌하는 EBS의 고 강사님께서 여러분 외우기 힘들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쌤들 벤치마킹 하는 것 뿐입니다. 진짜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것도 있다. 쌤이 이거 들었을 때 되게 신박했어요. 저렇게 외우면 하시겠다. 그래서 쌤이 만약에 처음에 이거 외우는 친구한테 야 산소가 원자번호 몇 번이야? 그러면 하는 거야. 수헬리븐 지역에 비키니 오프너 이거잖아. 그죠? 8번이요 라고 말할 때 처음에 이걸 외울 때 이런 방법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여기 요 세로줄 이걸 세로라고 해요.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가로 세로를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요게 세로고 요게 가로야. 그래서 첫 번째 세로줄을 1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세로줄을 2족이라고 하고 세 번째 세로줄이 신기하게 3족이 아니라 우리 책에 보면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운데 껴있는 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족이에요. 13족이고요.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줄은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라고 불러줍니다. 주기. 그래서 여기를 1주기, 여기를 2주기라고 불러주고요. 2주기, 여기를 3주기, 여기를 4주기라고 불러주고요. 총 몇 개의 주기까지 있냐면 7개의 주기까지 있습니다.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18개의 족과 7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자, 오늘은 주기가 뭘 의미하고 족이 뭘 의미하는지를 밝혀내는 시간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웠다면 이제 순서 요 자리가 1족, 2주기가 해당 요 자리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또 어디를 집중해서 배울 거냐면 여기 1쪽 중에서 리튬부터 칼륨까지 여기를 좀 집중해서 배울 거예요. 요 세 가지 요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알칼리 금속.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알칼리 금속을 뜻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배울 거냐면 여기 FCl 밑에 나와 있지 않지?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4주기, 5주기까지 해서 4주기에 해당하는 게 염소가 여기 아니다. 브로민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아이오딘이 여기 5주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FClBrI라고 해서 여기를 외우게 될 건데 요 17쪽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17쪽을 할로젠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 부분과 할로젠이라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도 중요하고 각각 1쪽과 17쪽에 해당하는 녀석들의 특징들이 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분류법이 있는데 또 하나의 분류법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리튬 자르고요. 베릴륨 자르고 알루미늄 자르고 이렇게 잘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금속이라고 불러주고요. 나머지는 비금속이라고 불러줍니다. 물론 붕소나 규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껴있는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껴있는 물질이라서 책에 보면은 준금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준금속도 엄밀히 말하면 금속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준금속 파트가 있어요. 금속과 그게 비금속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 같은 18쪽 원소를 오늘은 3단원인데 4단원에서 자세하게 배우는 건 여기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3단원과 4단원은 화학인데 화학 파트의 시작은 원소 주기율표로부터 시작되고 있어. 우리 영어를 공부할 때 알파벳을 먼저 공부하는 것처럼 화학을 시작하기 앞서서는 이 원소 주기율표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화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지 않고 화학 해볼까? 하면 그냥 다 암기야. 전부 암기야. 근데 암기가 안 돼요. 너무 많아서. 암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서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를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어느새 500피스짜리 퍼즐이 다 맞춰져 있을 거야. 뭐야? 안 맞췄네? 세뇌하는 중이라 금방 할 수 있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원소 주기율표가 지금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이걸 완성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완성하기 전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간략하게 완성 과정을 간략하게만 정리해 줄게요. 우리 시험 볼 때는 학자들의 이름도 다 외워야 되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도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간략하게 정리만 할게요. 학자는 4명이 등장합니다. 1명, 2명, 3명, 4명이 등장하는데 1명, 2명, 3명과 4명이 지금 간격이 떨어져 있죠. 시대적인 분류가 나눠집니다. 1, 2, 3번까지는 옛날 사람. 옛날 사람들은 왠지 조금 부족했겠죠. 왠지 좀 부족했던 사람들인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누구냐? 되게 이름 긴 사람인데 잠깐만요. 데베라이너. 개발하셔서 잘 모르겠어요. 데베라이너, 뉴렌즈. 그 다음에 멘델레프. 이 3명의 사람이 옛날 사람이고요. 최신 사람은 이름이 모즐리라는 사람입니다. 자, 모즐리는 현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 위에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들이칠 뻔했어요. 그래서 모즐리. 자, 그래서 둘은 어떻게 크게 나눠지냐면 기술력의 차이가 있는데 모즐리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면 X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X선 기술. X선으로 손 찍으면 막 뼈 나오는 거 알죠? 이런 거 옛날에 이거 발견하고 막 퀴리 부인이 막 이랬죠. 이런 것들 했던 것들이 X선 기술인데 그 X선 기술을 이용해서 모즐리가 원자들을 사진을 찍어요. 원자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낸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사진을 찍으면 나옵니다.
원자를 사진을 빵 찍으면 그 안에 양성자가 몇 개 들었는지 알 수 있고요. 양성자의 수가 무슨 수라고 배웠어 우리가? 원자 번호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를 제대로 매길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모즐리는 어떻게 이 순서대로 배열을 했냐? 바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한 거야.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면, 즉 양성자의 수죠. 양성자의 개수 순서대로 배열하면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배치를 시킬 수가 있어. 근데 X선이 연구가 되지 않은 옛날에는 무슨 순서대로 배열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원자의 질량, 원자가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단 말이야. 그걸 원자량 순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원자량 순으로, 원자의 질량,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어. 약간 미흡합니다. 자, 왜 미흡한지는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좀 보여줄게요. 원자량 순으로, 원자의 질량 순으로 배열하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1번보다는 2번이 좀 무겁잖아. 2번보다 3번이 좀 무겁잖아. 그죠? 무거운 거 맞는데 나중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아르곤과 칼륨이 나오는데 아르곤이 좀 더 무거워요. 칼륨보다. 아르곤이 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아르곤 자리에 칼륨이 오고 칼륨 자리에 아르곤이 간다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원자의 질량 순으로 배열하면.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자의 번호 순으로 배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먼저 첫 번째 암기법, 옛날에 잘못된 정보를 줬던 사람들을, 그 정보를 모조리 뜯어고친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을게요. 알죠? 모조리 뜯어고친 사람이 모조리예요. 알겠죠? 모조리 뜯어고친 사람. 잘 뜯어고쳤다. 완성이 됐어요. 그죠? 자, 데베라이너하고 뉴렌즈하고 멘델레프는 어떤 원리를 어느 정도 밝혀냈냐? 기본 전제로 우리 뭘 알고 있어야 하냐면 모즐리 시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118가지 원소가 다 발견되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옛날에는 한 63가지 정도밖에 발견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야. 그 미흡한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야. 나름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했던 사람들이니까 잘못된 연구를 했더라도 좀 봐줘야 됩니다. 그죠? 데베라이너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연구를 해요. 자, 미리 말하지만 같은 족, 1족, 같은 족, 2족, 같은 족의 원소들은 성질이 비슷합니다. 성질이 같다고 봐도 돼요. 같은 족은 성질이 같아요. 암기법도 있는데 이것도.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을 만나서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인가? 아무튼 족을 만났어. 어떤 족을 특별한 종족을 만났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어떤 부족 같더니 여자들이 다 목에다가 막 칭칭칭 막 이거 차고 있고, 그죠? 코를 막 뚫고 있고, 그죠? 이런 것들. 같은 부족 사람들은 성질이 비슷하더라. 같은 족은 성질이 같더라. 라고 암기할 겁니다. 그래서 데베라이너가 그걸 발견해요. 데베라이너가 리튬, 나트륨, 칼륨을 분석했더니 세 개가 성질이 비슷해. 우와! 그 다음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륨을 연구했더니 칼슘을 연구했더니 성질이 비슷한 거야. 세 개가. 우와! 헬륨, 네온, 아르곤 연구했더니 성질이 비슷한 거야. 우와! 됐어. 더 볼 것도 없어. 당시에는 신을 믿던 시대라서 신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정확한 분이라고 당시에 믿고 있어서 봐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3개씩 성질이 같게 만드신 거야. 라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는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죠? 몇 주기까지 있다고요? 무려 7주기까지 있다는 건 7개가 전부 다 성질이 같은 거야. 3개만이 아니라.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만의 규칙을 발표했으니 이거를 새쌍 원소설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도 연구하냐면 잘 봐봐. 리튬은 질량이 6이야. 우리 알고 있나요? 양성자 3개? 아직 안 배웠나? 그거 배울 텐데 질량이 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칼륨은 질량이 한 40 정도 돼요. 질량을 재보면. 이 두 질량의 평균이 얼마예요? 23이죠. 신기하게 가운데 껴있는 게 정확히 그 중간 평균 질량 가집니다. 봐봐. 딱 맞지? 완전 규칙적이잖아.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원자량도 평균 원자량, 가운데 있는 녀석이 평균적인 원자량을 가진다는 것도 알아낸 사람이 바로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뉴렌즈라는 사람은 뭘 알아내냐면, 봐봐. 리튬하고 베릴륨은 성질이 다르죠. 베릴륨과 붕수도 성질이 다르죠. 성질이 달라 하다가 다음번에 다음 무거운 놈 누구야? 나트륨이요. 얘랑 성질이 같죠. 몇 번째마다 성질이 같은 게 반복되냐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언뜻 보면 맞죠? 그러니 도레미파솔라시도가 8개 음이죠. 쌤은 한 5옥타브 정도 올라가는데 돌고래가 내 친구 그래서 아무튼 옥타브란 말이 뭐냐면 8개의 음을 옥타브라고 하잖아. 그래서 옥타브설을 발표합니다. 옥타브설. 원소가 똑같아. 음악이나 원소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발표한 사람이야. 그래서 음악도 8개의 음이 이렇게 반복되듯이 이 녀석도 8개의 원소가 성질이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옥타브설이라는 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옥타브설. 완벽하진 않지만 8개씩 반복되는 거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 원소 주기표면은 18개의 족이 있다는 건 18개마다 밑으로 내려가면 18개마다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위에만 8개씩 반복되는 거지 아래쪽은 18개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잘못됐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뉴렌즈랑 데베라이너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멘델레예프는 뒤따 유명합니다. 누구보다도 유명하냐면 모즐리보다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무려 우리 찾아봐. 원자 번호 101번. 찾아보세요. 원자 번호 101번. 이름이 멘델레뷴입니다. 그 멘델레뷴의 멘델이 유전 연구한 그 멘델이 아니라 이분이에요. 이분의 업적을 따서 멘델레뷴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이 원소 주기율표를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왜 가장 유명한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이분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분은 러시아의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이셔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 먼저 오늘 리튬 배워볼까요? 리튬을 막 가르쳐. 자, 이제 뭐 해볼까? 인 배울까? 오케이, 인 해볼까요? 인이 막 가르치고. 그러면 리튬의 성질이 있고, 인의 성질이 있고, 막 그렇잖아. 원자량도 다르고, 성질도 막 다른 걸 막 랜덤하게 막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불편하고, 배우는 사람도 매우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최초로 내냐면, 이거를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끼리, 일단, 이렇게 이런 카드에다가 원자의 이름을 쓰고 질량을 쓰고 성질을 쓰고 해가지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로 줄에 배열을 하면서 원자의 질량 순으로 나름 배열해 본 거야.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표의 형태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야.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최초의 주기율표를 고안해낸 사람이 바로 멘델레예프입니다. 최초의 주기율표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 라고 고안해낸 분이에요. 이걸 최초의 주기율표의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당시 63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뭔가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듬성듬성 보였던 거야. 여기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규소 밑에 있는 요 녀석이에요. 우리 책에는 여기 저마늄, Ge라고 써 있어요. 저마늄.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주석인가? SM? 그죠? 주석이죠. 주석은 발견이 됐어. 주석은 발견이 됐는데 얘는 발견했는데 얘는 발견이 안 돼서 꼭 뻥 비어있었단 말이야. 뻥 비어있었어.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여기에 뭔가가 곧 발견될 것이다. 얘도 규소하고 성질이 비슷할 거야. 이름은 내가 실리콘 밑에 있으니까 에카실리콘이라고 가칭을 먼저 하고요. 질량은 아마 원자량은 이 정도 될 거고 끓는 점은 이 정도 될 거고 밀도도 이 정도 될 거야. 완전 성질까지 예측해요. 그대로 발견됩니다. 그대로 발견된 녀석이 나중에
게르마늄 또는 저마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야. 무슨 역할을 한 거야? 원소가 발견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발견이 돼요. 마치 노스트라다무스가 미래를 예측하고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이 미래에서 온 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다시 말해서 원소를 예측합니다. 원소를 예측해서 발견해냈다는 것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멘델레프가 그것 때문에 가장 유명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하지만 요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프는 원자량순으로 배열했다라는 한계점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모질리가 모조리 뜯어고쳤다. 무슨 순서대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모조리 뜯어고쳐서 오늘날의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었다가 결론입니다. 직접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됐네. 여기서 1번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금속과 비금속 얘기 좀 해볼게요. 금속과 비금속. 아까 얘기했지만 요 녀석들 금속이라고 불러주고요. 나머지를 비금속이라고 불러주는데 뭘 갖다 금속이라고 하고 뭘 갖다 비금속이라고 하냐? 초, 중, 딩 때는 금속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철 같은 거? 알루미늄? 뭐 이런 거. 그리고 자석에 막 달라붙기도 하고 딱딱하고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밖에 말을 못합니다. 비금속은 뭔가요? 그러면 금속이 아닌 거,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죠? 여러분들 똑같잖아. 지금 아직 모르니까. 그 정도 수준이잖아. 그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냐면 결론부터 말할게. 금속이 뭡니까? 이제 말하면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진 것들이요. 라고 이제 말하게 될 거예요. 비금속이 뭐야? 그러면 얘네들은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을 가진 것들이요 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직은 모르겠죠. 왜 그런지.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을 지금부터 할 건데 자, 금속들은 전자를 버리는 성질이 있다. 일단 기억합시다. 나중에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여기 원자과 전자 5번에서 설명할 건데 일단 그것 때문에 그 규칙 때문에 애들은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지게 돼요. 전자를 버리면 우리 배웠어. 전자를 탕 버리면 버려진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버려진 전자가 돌아다니면 이게 금속이죠. 팔찌 보이죠? 금속이 반짝반짝 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깥에 뭐가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전자가 돌아다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반짝반짝거리는 걸 광택이 있다 라고 표현해요. 광택이 있다. 그래서 반짝반짝거리죠. 광택이 있다. 자, 금속이 광택이 있는 이유가 뭐냐? 전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속의 모든 특징은 다 전자 때문입니다. 우리 금속의 특징 봐봐. 금속은 대부분 광택이 있다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한다. 바로 그 전자가 전기를 날라주는 녀석이잖아.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거야. 근데 전자는 전기만 잘 날라주는 게 아니라 열도 잘 날라줍니다. 그래서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리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펴지거나 뽑히고 막 그래요. 대장간에서 땅땅땅땅 때리면 축축축 펴지잖아. 그럼 철들이 막 펴지죠. 자, 이런 현상들도 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전자 때문입니다. 결국 금속의 모든 특징은 다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반대로 비금속을 생각해. 비금속은 전자가 없죠. 전자가 없어. 전자가 돌아다니는 전자가 없으니까 광택이 없다라고 써있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책에 써있는 거예요. 그냥 전자가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속, 비금속, 전자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봐봐. 금속은 대부분 다 고체죠. 고체인데 우리 원소 주기율표를 잠깐 이제 보자. 볼 시간이 되었네요. 이제 빠이빠이. 자, 원소 주기율표를 딱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자, 이게 일단 색깔.
이 노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게 금속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초록색 바탕인 게 비금속을 의미하고 가운데 껴있는 것들이 준금속을 의미하고요. 글자의 색깔, 실온에서 고체인 것들은 까만색 글자로 써놓은 거예요. 다 금속들은 다 고체인 거 보이나요? 하나 빼고 체크, 수은입니다. 얘만 빨간색이야. 금속은 상온에서 다 고체인데 유일하게 딱 하나만, 누구만? 수은만 액체입니다. 우리 수은 가지고 온도계 같은 거 만들죠. 수은 온도계 같은 거 또는 수은 가지고 압력계 같은 거 만드는데 그 수은이 바로 액체 상태, 유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금속들은 여기 봐. 파란색 글씨, 기체 또는 고체입니다. 유일하게 또 누구 하나만 액체다? 브로민 하나만 액체예요. 그래서 118가지 원소들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금속의 대표 수은, 비금속의 대표 브로민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예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비금속은 그래서 비금속은 전자가 안 돌아다니니까 전기가 안 통해야 정상이죠. 근데 이 탄소를 가지고 만드는 물질 중에 흑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흑연이라는 물질은 예외적으로 전기가 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샤프심, 연필심 전기가 통해요. 혹시 뭐 영재원이나 이런 데 다닌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샤프심 또는 이걸 이용해서 전극을 만들어서 막 물 분해 실험하고 막 그런 실험을 하거든요. 자, 이 샤프심 가지고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뭐다? 샤프심이, 흑연이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 흑연이라는 녀석은 예외적으로 흑연은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전기가 통한다라고 일단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밀은 또 뒤에 있는 신소재 파트를 공부하면 그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아직은 비밀을 한꺼번에 풀 수가 없어요. 또 이상한 거 좀 소개할게요. 여기 봐봐. 니호늄, 모스코뷴, 테네신, 오가네손 거의 최근에 발명해낸 것들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사람들이 발명해낸 것들이 여기까지인데 색깔이 없죠. 투명하죠. 왜 그럴까요? 만든 놈들도 몰라. 이게 금속인가? 비금속인가? 모르겠어. 아, 몰라! 비워놔. 그죠? 비워놓은 거. 잘 모르는 것들은 투명하게 비워놓은 겁니다. 글자 색깔도 자세히, 책에 자세히 보면 글자 색깔도 까만색,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야. 글자 색깔도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 은색이야, 은색. 은색. 글자 색깔도 은색입니다. 까만색처럼 보이는 자세히 보면 은색이야. 비교를 보이나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진짜. 이게 달라! 진짜. 보여주고 싶다. 달라. 다른 거 보이나요? 이게 보이죠? 다르죠? 까만 거, 은색 보이잖아. 다르잖아. 그치? 우리 책의 인쇄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다 까맣게 보이는데 실제 달라. 다르잖아. 이렇게 다르잖아. 달라요. 다릅니다. 이것도 뭐야? 상온에서 이 녀석의 상태도 잘 모르겠어. 이 뜻이야. 잘 모르겠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 어디 사용되는지. 알루미늄, 구리, 철은 금속인데 알루미늄은 우리 알루미늄 호일 만들 때 사용을 하죠. 구리는 요 전선들, 전기가 통하는 전선 만들 때 요 구리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철은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을 하죠. 비금속 원소인 수소는 폭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왕복선의 연료를 폭발성을 이용해서 강한 추진력을 얻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너무 작은 기체이기 때문에 과자 봉지를 충전할 때 많이 이용을 해요. 쌤도 가끔 구리에 가서 구리에 있는 CU에 가서 과자를 사요. 라임 기가 막혔는데 아무튼 과자를 사. 이만한 과자를 사요. 과자 맛있겠다. 퐁! 열면은 뭔가 이상한 기체가 잔뜩 나오고 과자는 밑에 살짝 깔려 있어요. 뭐야? 이거밖에 안 들었어? 나만 그런가요?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좀 사은품으로 좀 들어있어. 약간 이걸 질소 과자라고 많이 불러요. 질소 과자. 뭐 질소가 90%야 씨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질소로 충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과자가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과자를 오랫동안 유통하더라도 썩지 않게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질소는 반응성이 작은 기체라서 이 질소 대신에 산소를 채우면 바로 썩을걸요? 뻥! 냄새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 낫겠죠? 그래서 식품을 포장할 때 충전 기체로 질소를 사용하고요. 이는 화약 만들 때 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무선님께서 옛날에 화약을 개발하셨을 때 뭘 이렇게 긁어 모으고 했던 게 인을 긁어 모았던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게 이제 금속과 비금속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넘기면 바로 이제 할로젠과 알칼리 금속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많이 했다. 2번까지 끝났어요. 자, 알칼리랑 할로젠은 쌤 영상 하나를 좀 보여줄게요. 보고 갑시다. 김연아다. 김연아 스피는 나중에 수업 자료로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이번 실험은 같은 족에 속한 알칼리 금속의 공통적인 성질과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은 매우 반응성이 크므로 안전을 위해 실험복구와 장갑, 그리고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실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물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꼭 석유 에테르에 보관해야 하죠. 이렇게 석유 에테르 속에 보관되어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조각을 건조된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꺼낸 후 마른 유리판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이용해 쌀알 정도의 크기로 잘라보고 잘린 표면의 색깔이 잘라내기 전의 부분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볼 텐데요. 먼저 리튬을 잘라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무른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트륨을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륨을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린 표면은 공기 중에서 산소와 만나 산화되면서 금속의 광택을 잃게 됩니다. 이때 광택을 잃는 속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칼륨이 가장 반응성이 크게 나타나서 자르는 순간 광택을 잃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류수가 3분의 1 정도 들어있는 비커에 쌀알 크기 정도로 자른 각각의 금속 조각을 넣습니다. 먼저 증류수에 리튬 조각을 넣자 기체가 약간 발생하며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트륨 조각을 증류수에 넣어볼까요? 리튬에 비해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증류수 안에서 알갱이의 움직임이 활발하죠. 마지막으로 칼륨을 증류수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불꽃을 일으키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원자의 전자수가 같은 원소로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므로 전자를 잃기 쉬워 반응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응성은 리튬보다 나트륨이,
나트륨보다 칼륨이 크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잘린 당면이 산화되는 정도와 마찬가지로 물과의 반응성에서도 모두 칼륨이 가장 크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응성이 큰 알칼리 금속은 물과의 반응을 관찰하고자 할 때 그 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꼭 쌀알 크기로 잘라 사용해야 하죠. 만약 큰 덩어리로 사용한다면 수소폭탄을 만드는 것과 같아 매우 위험합니다. 이때 비커 대신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경우 반응하면서 발생하는 불꽃에 의해 녹을 수 있으므로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핀셋은 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핀셋으로 각 조각을 증류수에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봅니다. 각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이 끝나면 각 수용액에 스포이트로 페놀프탈레인 용액 몇 방울을 떨어뜨려 봅니다. 수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바뀔까요? 알칼리 금속 모두 일쪽으로 원자과 전자들이 한 개인 공통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모두 수산화 이온을 만들고 수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돼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의해 붉은색을 공통적으로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바로 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설명을 할게요. 자, 위험한 실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 첫 번째 우리가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 녀석들은 물하고 또 산소하고 굉장히 잘 반응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그냥 놔두면 안 돼. 보관할 때. 그래서 어디다 보관해야 된다? 산소, 물과 닿지 않도록 석유 속에 보관을 해요. 석유라고 하는. 석유는 이제 기름이잖아. 기름 속에 보관하는 거야. 에테르도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석유와 에테르에 보관한다고 하는 게 맞는데 대본이 잘못됐는지 석유 에테르에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석유 또는 에테르라는 기름 속에 보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갈색 병이 바로 그 석유 또는 에테르 병이에요. 거기서 꺼내고 있는 모습이죠. 갈색병이죠.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을 지금은 자르고 있고요. 커터칼로 자르고 있죠. 이거 되게 웃겨야 돼. 아니, 금속을 커터칼로 자르고 있다는 건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금속을 줄 테니까 내일까지 쌀알 크기로 다 잘라와. 커터칼로. 자를 수 있나요? 어렵잖아. 이게 어떻게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야. 쟤는 커터칼로 잘릴 정도로 굉장히 뭐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냐? 무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금속에도 굉장히 무른 금속이야. 리튬에서 커터칼로 잘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커터칼로 잘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칼륨은 더 쉽게 쭉 잘리는 것 같아요. 쑥 잘립니다. 잘립니다. 그냥 쑥 잘리고 있죠. 자, 무르다, 굉장히 무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더러운, 굉장히 더러운 색깔로 보일까요? 공기 중에서 이미 반응을 하면 저렇게 색깔이 그러니까 철은 녹으면 빨개지잖아. 얘네들이 녹슨 색깔이 이런 색깔이라 생각하면 돼요. 각각의 금속마다 녹슨 색깔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녹슨 색깔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녹슬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종의. 그 다음 물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자, 리튬을 넣었더니 이딴 식으로 반응합니다. 자, 특징이 있는데, 자, 리튬은 금속이죠. 금속을 물에 넣었어. 근데 가라앉지 않고 위에 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위에 떠서 막 돌아다니죠. 밀도가 너무 작아서 물에 뜹니다. 밀도가 너무 작아.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너무너무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 부글부글 기체가 나오고 있죠. 기체의 정체도 알고 있어야 돼. 기체는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량의 리튬을 넣으면 다량의 수소가 나올 거 아니야? 자, 아까 영상을 잘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쌀알 크기로 넣어야 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수소폭탄을 만드는 것과 같아 이랬을 거야. 그지? 왜 수소폭탄이라고 말했냐? 수소기체가 엄청 나올 테니까. 터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체의 종류는 수소기체예요. 자, 리튬은 근데 반응성이 좀 작은 편이고요. 저렇게 반응하는 거고요. 나트륨은 조금 더 반응성이 좀 더 큽니다. 조금 더 아까보다 격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근데 마찬가지로 물 위에 떠서 반응하는 건 똑같죠. 똑같이 물 위에 떠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칼륨입니다. 칼륨은 불꽃을 튀기면서 격렬하게, 완전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가장 반응성이 큰 건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칼륨이 가장 반응성이 큽니다. 원자 번호 상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프랑슘, FR, 프랑슘이 훨씬 제일 반응성이 크겠죠. 프랑슘 난 본 적도 없어요. 프랑스 가본 적도 없거든요. 넘어갑시다. 자, 이거는 왜 반응성이 큰지에 대한 내용인데 화학 원과정이라서 여러분은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누가 반응성이 큰지만 우리는 조금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칼륨이 제일 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수소폭탄 얘기했던 게 여기죠. 유리를 써야 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긴 핀셋을 사용해. 자, 그 다음 봐봐.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반응이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을 반응시킨 수용액이야. 반응이 끝난 수용액이야. 색깔이 어때요? 투명하죠? 여기다 뭘 떨어뜨릴 거냐면 요 시약을 떨어뜨릴 건데 안 써있네요. 이게 PP야, PP. 정말 TT구나. PP가 뭐냐면 페놀프탈레인을 PP라고 쓰는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 여기 보이나요? 뭔 색깔이야? 투명해요. 페놀프탈레인도 투명하고 저 밑에 수용액도 투명합니다. 투명과 투명이 만나면 색깔은 투명해야죠. 근데 색깔이 어떻게 되냐? 붉게 물듭니다. 붉게 물들어요. 붉게 물들어요. 이 페놀프탈레인의 특징이 뭐냐면 염기성하고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옛날에 아마 지시약 외웠을 거야.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과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해. 그래서 이게 염기성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리튬을 넣었을 때 잘 봐.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뭘 만든다? OH를 만들고 있죠. 물을 분해시켜. 물이 H2O잖아. H2O를 분해시켜서 OH를 뜯어내고 H로 뜯어냅니다. 두 분자라면 OH-를 두 개를 만들고 H2로 만들어서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키는 거야. 결국 제가 들어가면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물을 막 분해시켜서 수소기체 발생시키고 OH를 만들어서 물속에다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OH가 뭐다?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입니다. 염기성 이온. 얘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나는 거야. 리튬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리튬만 그런 게 아니라 나트륨 마찬가지로 수소기체 발생하고 있고 OH 만들고 있고요. 칼륨 마찬가지로 수소기체 발생하고 그 OH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셋 다 똑같이 수소기체 발생 OH를 만들기 때문에 쟤도 염기성, 얘도 염기성, 얘도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한다까지가 영상의 마무리입니다. 눈을 잠깐 감을까요? 눈뽕주의. 아, 눈부셔! 눈이 부시다면 사람인 겁니다. 동공의 크기가 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있나요? 자, 요 염기성이죠, 염기성. 염기성 물질이 물속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로 존재할 때 이거를 다른 표현법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이 물은 염기성이네? 이 물은 염기성이네? 이 물은 알칼리성이네? 알칼리라는 말뜻이보다 염기성이라는 뜻이 염기성. 같은 말이야. 내 몸에 가까운 알칼리 이온수. 염기성이라는 뜻이에요. 알칼리 이온수, 알칼리수, 이런 알칼리 들어가 있는 게 염기성, 약간 염기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염기성. 그래서 이 금속들을 넣었더니 물을 염기성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저 금속들의 이름이 뭐야? 알칼리 금속인 거야. 이름이 왜 알칼리 금속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걸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구나.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러면 정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알칼리 금속의 특징들이 다 나와요. 실온에서 고체이다. 은백색 광택을 띠고 밀도가 작아서 물에 떴었죠.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고요. 반응성이 엄청 커서 산소 물과 빠르게 반응하고요. 공기 중에 놔두면 산소하고 반응해서 광택을 금방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을 시키고요. 수용액이 염기성을 띈다는 것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칼륨, 자, 원자번호가 클수록, 자, 아래로 갈수록 더 반응성이 크다는 것도 다 정리했습니다. 오. 그리고 밑에 이 성질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도 방금 봤던 실험을 그대로 텍스트로 옮겨놓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알칼리 금속 어디 사용하는지만 좀 볼게요. 여기 나왔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사용되는 곳인데 리튬은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를 만들 때 리튬 갖다 배터리 만들어요. 리튬 배터리. 그래서 리튬 배터리라고 많이 부르죠. 나트륨 같은 경우는 염화나트륨은 소금 만들 때도 이용을 하고요. 비누에도 나트륨 성분이 좀 들어가고요. 조명, 우리 터널 조명이 약간 주황색 조명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나트륨 등을 쓴다고 해요. 나트륨을 씁니다. 칼륨은 K인데 칼륨 같은 경우는 비료에 들어가야 돼. 식물이 자랄 때 칼륨 성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료 공장에서 칼륨을 생산해내는데 만약에 전쟁이 난다. 칼륨이 가장 반응성이 큰 거 알죠? 그래서 이 칼륨을 뭉쳐서 폭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딱 났다. 그럼 모든 비료 공장은, 전국에 있는 비료 공장은 무슨 공장으로 변화된다? 폭탄 제조 공장으로 변화됩니다. 전시 체제 때 폭탄 제조 공장으로 변화돼요. 쌤 딱 보자마자 느낌이 이제 선생님 군대를 되게 빡센 데를 갔다 왔겠구나 싶지 않아요? 뭐 해병대, 특전사 이런 데 갔다 온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행정병 하고 왔어요. 행정병 하고 왔어요. 행정병 하고 왔는데 축구를 잘해서 행정병 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행정병을 하고 왔는데요. 이 폭탄! 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폭탄을 제조하는 곳으로 변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요. 군대의 보직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이제 할로젠으로 가겠습니다. 할로젠. 할로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몇 쪽에 속하는 것들이었냐면 17쪽에 속하는 것들이었고요. 플로린, 2주기에 해당하는 플로린부터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3주기, 4주기, 5주기 원소까지 함께 기억해야 되고요. 17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1쪽 알칼리 금속 못지않게 반응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반응성이 너무너무 커서 어디다 이용하냐면 이런 데 이용합니다. 플루오린, 충치 예방 치약. 잘 들어. 이 플루오린이 치약 속에 들어있는 풀소예요. 풀소 치약. 왜 내 발음이 우려? 풀소가 어때서 풀소? 자, 불소가 플루오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이를 닦을 때 이에 있는 어떤 세균을 죽이거나 치아를 미백을 하거나 등등 그런 데 이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응성이 좀 큰 편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염소도 수영장 살균 소독할 때 염소 살균 소독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수돗물을 소독할 때도 염소로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특유의 수영장 냄새 있죠? 염소 냄새. 안 할게. 할 뻔했어. 잘 막았어. 네가 막은 거야. 그래서 아이오딘은 우리 들어봤을 거야. 빨간 약. 우리 상처 나면 바로 빨간 약 있죠. 여기 상처를 소독하는 빨간 약이 아이오딘을 만들어. 다 어떤 성질이 있어. 뭔가 살균하고 소독하고 막 죽여버리고 뭐 이런 성질이 있잖아. 그지? 반응성이 매우 큰 물질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특징 소개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성이 너무 커서 자연 상태에서 이 플루오린 혼자 존재하지 못해. 플루오린과 플루오린이 결합한 형태로 존재해야 합니다. F2, Cl2, Br2, I2 형태로 존재해야 돼요. 혼자는 존재 못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체크, 이원자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되게 낯선 용어야. 그래서 체크해 주는 거야. 이원자 분자라는 말이 뭐냐면 두 개의 원자가 붙어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얘는 왜 이원자 분자로 있어야 돼? 반응성이 너무 커서 혼자 존재할 수가 없거든.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상태가 있는데 얘는 기체 상태고 얘는 기체 상태입니다. 플루오린 기체, 염소도 기체야. 근데 브로민 아까 했던 브로민만 리퀴드, 액체 상태였죠. 아이오딘은 솔리드, 고체 상태입니다. 되게 다양한 상태를 가집니다. 되게 다양한 상태를 가져. 그래서 브로민 여기 밑에 깔려있는, 이거 사진 기억해. 브로민 밑에 깔려있는 액체 상태로 깔려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이오딘은 깔려있지 않고 이렇게 네모난 형태인 거 보이나요? 되게 디테일하죠. 네모나게 이렇게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요. 고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염소는 어때요? 기체니까 모든 곳에 퍼져 있죠. 여기에 상태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상온에서, 실온에서 각각 자기 고유한 색깔을 가져요. 각각 고유한 색깔을 가집니다. 생암기야 사실. 플루오린의 색깔, 염소의 색깔, 브로민의 색깔, 아이오딘의 색깔을 암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암기법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지만 간단하게 암기하는 법을 알려주면 창피한데 하지 말까? 플루오린으로 어딜 닦죠? 2를 닦죠. 2의 색깔을 상상해주죠. 하얀 2가 아니야. 옅은 노란색의 2를 닦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닦는 거야. 두 번째, 염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가을 들판 풀이에요. 노란색 단풍 같은 걸 뜯어먹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염소의 색깔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브로민은 쉬워. 브로민은 BR이잖아. 갈색도 영어로 뭐야? 브라운이죠. You know? 브라운이기 때문에 BR 딱 맞춰주면 됩니다. 브로민은 브라운색이구나.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뭔 색깔이냐? 보라색입니다. 간단하죠? 쌤이 아이가 4명이에요. 이건 믿어줘, 진짜예요. 우리 와이프가 쌤한테 맨날 아이 보라고 합니다. 아이 보라색, 아이가 보라색. 안 할게? 그게 왜 시켰어? 하지 않는다, 책임표에서. 아무튼, 아이는 보라색, 아이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빛을 보이죠? 보라색. 이렇게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그냥 실험적인 어떤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따로 뭐 어떤 논리적 관계가 없어서 암기법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 17종 녀석들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누구랑 반응을 잘 하냐면 일족 원소들과 굉장히 잘 반응을 해요. 당연히 알칼리 금속들하고도 잘 반응을 하지만 특히 누구랑 잘 반응하냐? 수소하고 겁나 잘 반응합니다. 저희가 HF, HCl, HBr, HI라는 형태로 분자를 이루기도 한다는 얘기야. 이것들을 뭐라고 불러주냐? 체크! 할로젠화 수소라고 불러줍니다. 할로젠화 수소. 할로젠과 수소가 만난 거. 어떻게? 화학적으로 만난 거. 할로젠화 수소라고 하고요. 이 할로젠화 수소를 물에다가 녹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튀어나와서 H+로 튀어나옵니다. 얘네들이 H+로 튀어나오면 얘가 무슨 성을 이룬다? 얘는 산성을 만들어내는 이온입니다. 아까 OH-가 염기성을 만들어내는 이온이라면 얘는 산성을 만들어내는 이온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족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을 쌍으로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얘네는 염기성 물질이네, 얘는 산성 물질이야, 이렇게 거꾸로 암기하면 되는 거야. 거꾸로. 그리고 얘네들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컸었는데 얘는 거꾸로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서 플루오린이 가장 반응성이 큽니다. 나중에 화학할 때 배울 텐데 플루오린의 별명이 대마왕이야. 엄청 반응성이 커서 플루오린 대마왕. 그 대마왕으로 이를 닦는 거예요. 누런색.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플루오린이 반응성이 제일 크다라고 나와 있는 걸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됐네요. 자, 개념학의 문제 풀고 갈게요. 37쪽의 문제 풀고 갈 건데 문제 좀 풀어주세요.
좀 복사해줄게. 잠깐 기다려봐.